최근 미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한화로 4조 3,230억 원의 지대공 미사일과 신궁 등 한국산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에 이미 6월, 7월 두 차례 무기 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하고 비살상 군용품과 의약품만을 보냈지만 사실상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한국산 무기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겨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러시아가 다급하게 10월 27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하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아즈크랩 자주포 18문은 한국이 폴란드 방산 계약에 따라 수출한 K9 자주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은 믿을 만한 훌륭한 파트너이며 한국산 무기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만족한 폴란드로서는 애초 구매하기로 한 하이마스 500문보다는 한국판 하이마스라 불리는 천무 288문을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원 중인 국가 중 하나고 직간접적으로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러시아로서는 한국산 무기의 지원은 매우 불안하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적으로 글로벌 안보와 자주국방에 관한 관심 증가가 이어짐에 따라 연간 20에서 30억 불 수준의 수출량에 머물던 한국 방산은 현재까지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2년 말까지 2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를 넘긴다면 방산 수출 국가 순위에서 8에서 10을 유지하던 한국이 2022년 한 해에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군사 전문가가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산 무기가 발전되었다라는 의견을 내었고 미국산 무기들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만한 성능을 내세워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는 한국이 방산 시장의 틈새를 공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며 2000년대 이후 고정되어 있던 방산 시장의 값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한국산 무기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폴란드는 미국산 F-35 전투기가 아닌 FA-50 전투기를 미국의 USM-1 탱크보다는 K2 전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미국에서는 경쟁 상품을 내놓지 않은 분야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도 유럽 수출 시장 이를까 노심초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율은 2021년에는 240%, 2022년에는 275%에 경악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국인 일본도 한국의 방위산업을 따라잡기 위해 47년간 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 국방비 GDP 대비 1% 규칙을 깨고 국방비를 GDP의 2%를 유지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8년 동안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하는 단 한 건으로 그치고 있어 일본 방산 수출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 자위대 간부는 일본은 반백년 동안 판매처가 자위대에만 한정되어 있어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국에서만 소비하는 이유로 대량 생산이 힘들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한국처럼 세계 곳곳에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본의 대형 출판사의 다이아몬드사에서는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수출은 가능해졌으나 실적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한편 같은 기간 기적 같은 방위 산업 수출에 대성공한 국가가 한국이다 라고 호평하였습니다. 과거 일본은 방위 산업은 한국의 6.25 전쟁 중 방산 수출로 엄청난 특혜를 누렸던 만큼 국가 성장에서 방위 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1950년부터 1973년까지 20년여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평균 9.2%의 경제 성장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엔화는 오랫동안 달러와 금같이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 이후 수평을 유지하던 엔화의 가치가 2022년 이후로 36% 폭락하여 더는 프록시 통화라 불리기 힘들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연구소 소장을 맡은 김현철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의 어려움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일본만은 자국의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정부의 부채 비율이 GDP의 256% 한화로 1경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정부 부채의 원리사원금과 이자에 쓰이는 비용만 정부 예산의 25%가 됩니다. 라며 일본의 어려운 국면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본 경제 신문사에서는 일본의 경제는 싸구려 일본이라고 칭하며 일본 엔화가 약세이고 국외 통화들이 강세이기 때문에 일본의 인재나 기업 기술들이 빠르게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엔화 가치의 하락에 따라서 수입 물가는 치솟고 수출 물가는 내려감에 따라 과거 기술 선도 주자였던 반도체와 가전 부분에서도 1위 자리를 한국에 빼앗기고 일본이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었던 방산 분야까지 뒤처짐에 따라서 일본 방산 기업의 철수가 잇따르고 산업 기반의 약체화에 제동이 걸리지도 않았기에 이제는 제조업 강국의 자존심을 버리고 선두에 서서 달리는 한국을 보고 배우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9월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은 350개의 세계 각국의 기업과 40여 개국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단순히 각국의 군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을 넘어 슬로바키아의 국방부 장관, 루마니아의 국방부 장관, 파키스탄의 방산부 장관 등 해외의 군 최고 간부들이 방문하였는데요. 이날만이 알려진 K2 전차 K9 자주포 이외에도 레드백 장갑차라고 불리는 AS-21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에스토니아와 군 최고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비슷한 점도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게다가 지상 군 장비를 넘어 항공을 책임질 KF-21을 항공모험 탐지기 버전의 새로운 KF-21N을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유도 시스템이 탑재된 드론과 드론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레이저 기술과 RF 기술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슬로바키아의 국방장관은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협력안의 각서를 체결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방산업체인 카이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보고인더스트리즈에서는 지상과 항공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한국이 친환경 저탄소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대진항 조선소를 착공하여 잠수정, 특수선박 이외에도 수소선박, 전기위급선 및 허버크래프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공개하였습니다. 바다 위 초저고도 침투가 가능한 전기위급선은 수백 킬로 밖에서부터 저공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에서는 감지가 되질 않습니다. 지구는 둥글어서 수평선 아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지상 레이더는 산이나 바다, 섬 등 수많은 전파 간섭이 생기고 탐지할 수 없는 사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처럼 전기위급선은 방위산업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이고 빠른 시간 내에 지상으로 저공 침투 및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입장에서는 K방산의 위용을 세계에 떨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방위산업의 선진국 반열에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6.25 전쟁 이후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여 유럽과 이웃 국가들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 선진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첨단 무기 산업의 선진국에 올라간 것에 따라 이제는 다른 방산 선진국들과 경쟁하여 최고가 되기 위한 한국의 행보가 기대됩니다.